자, 학교의 정상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본인의 1차적인 과제는 또 교육관의 개선에 있어요. 더 이상 더 이하 앞뒤에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교육관이 옳다면은 그 용도는 다양할 겁니다. 나는 그 교육의 정상화보다는 교육학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관의 정상화가 됐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교육본이 포함된다면은 학교의 정상화에 대해서 색다른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타나죠. 그 부분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그 부분이요. 학교의 정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될 게, 학교 정상화와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다른 것이에요. 같지 않아요. 학교의 정상화라는 것은 학교의 제과 목적과 기능의 정상화예요.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와 교육의 적정의 재인식과 확장이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말을 정확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학교 정상화의 일환일 수 있다. 이겁니다. 학교 정상화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 교육이 정상화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체제와 교육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얘기해왔어요. 네,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한다. 그런데 제1기 교육학은 학교 안에 있는 교육 아닌 것만을 다루었다. 유별나게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학제 연구 가운데 교육학만 배제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저 그림에서 학교 교육 교적 박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심리, 온갖 것, 그것만 다루고 그것을 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강의에서 살폈던 여러 가지 개념과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 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인식하고 확장할 것이냐,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게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의미다. 교육본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정상화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학교를 잘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숙제를 내고 싶은 부분인데, 얼마나 내 개념이 학교에 잘 적용됐을까 하는 숙제를 내고 싶은 부분인데, 그런 건 못하잖아, 지금. 그렇잖아. 아쉬워요. 내가 숙제를 하지, 그랬다. 그렇죠? 대신. 10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내가 제안할게요. 10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첫째는 용어 해체와 재건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하려면 용어가 해체가 돼야 돼요. 대개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대개 그 실천 중심의 사람들은 이론적인 논의를 추상적이라고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뭐 2조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급해서 실제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이론의 문제를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되게 머리가 없는 친구들이 되게 그러게 내가 이 경험해 보면 어떤 서울대학교 교과과 교수가 있는데 내가 그 골프장 연습장에서 만났어요. 너 요즘 뭐하냐? 바쁩니다.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래? 뭐 때문에? 저는 교육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일을 한다. 프로젝트가 어떻고, 매덕도 짜이가 있고, 그러더라고. 그 교육이라는 게 뭔데? 그거 생각할 틈 없어요. 워낙 뭐 이게 현실이 급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쩌고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친구 머릿속에 교육관이 없습니까? 추상적인 교육관이 없어요? 정말 텅텅 빈 놈이야, 머리가? 아니죠, 있어요. 저도 한 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 삶에서 추상적인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 어느 장소에서나 추상적인 것이 작용하는데, 그 관념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생활, 실천, 저변에는 온갖 검증되지 않는 신화, 상식, 그릇된 교육학의 개념이 지배하고 있어요. 추상적인 것이 지배하는데, 아마 성질이 다른 추상이다 말이죠. 그야말로 추상이야. 그 의미가 또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대한 건설적인 담론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추상으로서의 교육관을 가지고는 건설적인 담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을 대표하는 온갖 의들을 해체하고 재건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룬 바 있어요. 상식의 어린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데, 다운표, 지금 다 이게 다운표예요. 교육현장, 교육부, 교육정책,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자치, 교육평준화, 교육정상화, 교육목표, 교육자, 교육활동,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육평가 라는 의의에서 교육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라는 일상으로 대체하면 돼요. 학교라는 일상으로. 그래야 보여. 학교계의 정상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건설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사태로 그걸 번역해서 쓰잔 말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너무도 분명하고 소통의 장애가 하나도 없다. 그거 어렵고야. 내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청소 안 하면 학교 교육 정상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머리 가지고, 그런 의의 가지고 학교 교육 정상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용병학문의 의의,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교육 사회학, 교육 행정학, 교육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그 교육, 그 의의는 그 각각의 학문적인 현상이나 사실에 관한 의의로 바꾸면 그 각각의 것이 고유한 것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회학은 심리학이 못하는 걸 하는 거고, 또 심리학은 철학이 못하는 걸 한다고 해서 그 학문이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적 사실을 그걸 리스펙트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철학적인 논의, 심리학적 사실, 사회학적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술하는 것.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으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라는 말을 꺼내지도 마세요. 말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안 돼요.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기능주의자들의 교육 목표와 교육에 해당하는 어휘. 이때는 교육이라는 말을 걷어내고 대신 무슨 국가가 발전해서가 자아실현, 다람쥐한 행동, 학문에 대한 이해, 국어, 산수, 자연, 더 높은 학교의 진학, 이렇게 목표를 구분하라고. 그걸 교육 목표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학교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국가 발전의 효율적인 달성, 자아실현의 효율적인 달성,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잖아. 용어를 바꾸니까 너무도 문제가 분명해지잖아. 입시 위주의 교육, 이라고 더 높은 학교의 진학의 과제, 그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것은 국가 발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다짐을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가 교육의 정상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개념적인 문제가 있다. 의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야. 교육 본질에서의 교육이라는 의미는 이론의 근거를 두고 새롭게 규정되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다. 이론이 구체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그 용어나 개념은 그 학교 내외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의의로 인해서 은폐되었던 새로운 측면들에 대한 담론이 가능하다. 그게 있다고. 학교 교육 정상화 관련해서 또 하나,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목표에 교육의 목표를 추가하자. 인 거죠. 이 말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이 많을 거야. 아니, 학교의 목표가 교육인데 왜 이렇게 조그마한 걸 집어넣으라고 한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까지 그 조그마한 것도 넣지를 않았어요. 넣은 것처럼 돼 있지. 예. 학교의 목표는 다양한 이해 입장에서 규정됩니다. 다양하게. 예. 또 학교 기능은 학교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모든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야. 학교 기능은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탐구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의 기능이 뭐냐? 이것은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야. 학교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모든 일들을 학교의 기능이라고 봐야 돼.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소위 이른바 잠재적 교육 과정하는 사람들이 학교가 목적하는 바 외에 다른 것도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표현에 하면 비공식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시간 엄수, 경쟁심,
관료 조직의 태도, 계층 구분,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 이런 얘기거든. 이건 학교의 기능이야. 밝혀진 기능이라고. 이 사람이 정확히 연구를 했다면 그 외에 뭐 에세트라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의 기능의 연구로.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목표와 기능을 서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일단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있다. 거기다가 교육 목표를 추가하자는 거죠. 하나 더. 전에 전혀 없었던 목표. 근데 교육 목표와 기능은 결정됐다고 그랬죠? 이미 결정됐어요. 교육 목표는 교육의 내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시작으로서 여러 가지 외적 기능이 나올 수 있다는 말 전부 시간에 검토했죠? 가설적으로 검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들을 학교의 목표를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요. 학교 교육의 목표라. 셋째,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추가하자. 어떤 사람은 물 거야. 아니, 교사와 학생이라는 게 스승과 제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야. 교사와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라는 사회의 구성원이고, 역할이에요. 교사 자격증을 따는 거고, 학생증을 갖는 거. 그거야.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 가운데는 많은 게 있을 수 있죠. 시간 엄수, 질서 유지, 출석 검사, 복장 검사, 수업, 시험 관리, 성적 매기 등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과는 무관한 일이죠. 그러나 이거 안고 교사생활하기 힘들 거야. 복장 검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신해요. 뭐 할 필요가 있겠지. 간단하게 해줘서. 스승과 제자는 특정한 소재를 중심으로 선진과 후진이 각각 하와와 상규의 내지를 따름으로써 성립이 된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상구하는 교사도 있고 하와하는 교사도 있고 상구하는 학생도 있고 하와하는 학생도 있어요.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해요. 이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분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인 제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교육에 합당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끼리 교육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고 학생들끼리 교육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또 학생과 교사 간의 교육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관계는 교육적 관계 말고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 네.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의 네 번째, 학교 활동에 교육 활동을 추가하자. 학교 활동의 전형적인 것이 뭐예요? 한 명의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뭐가 열심히 말을 하고 다수의 학생들은 그 내용을 노트에 열심히 받아줬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의 생각이 학생의 생각으로 전달됐다. 얼마나 추상적인 생각이요? 기가 막힌 추상이지. 그리고 한사하나 말한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학생들의 시험에 대비해서 그 노트를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를 천재로 규정하고 선망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서 눈물 짜고 웃고 야단이 됩니다. 그게 학교 활동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어? 하려면 하자는 거죠. 그걸 부인하지 말자. 나 그걸 교육 활동이라고는 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다가 또 추구하고 싶으면 추구하자. 학교 활동,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것은 상부활동, 하화활동, 상부의 내지를 따른 활동, 하화의 내지를 따른 활동, 교육적 교섭의 활동, 우리가 다 배웠잖아. 배웠다가 아니라 말로 전달했잖아. 후미의 식별, 청학, 청교, 소재 설정, 소재의 개별화, 수인이교, 명적응과 암적응, 시범과 실습, 교육적 시수, 교육적 교섭, 교율, 교육평가, 교육 여건의 조성, 교육의 사용, 이런 기억나요? 이런 요소를 추가하자는 거지. 예. 그리고 그것을 교육 활동으로 지칭하는 것. 또 학교 활동 가운데 교육적인과 교육적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과연 수준별 수업이다. 그건 그 수업 가운데 교육적인 활동이다. 교육적인 수업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점에서 순차와 역차라는 내지부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그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실천이 된다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교육적인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여기서 눈높이는 불필요하다고. 그거 자체가 교육이에요. 다섯째, 외재적 동기의 절제와 내재적 동기의 활성화. 라는 걸 추구하자. 그러니까 동기는 활동이 지향할 방향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측면인데, 내재적 동기라는 건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동기야. 그 다음에 외재적 동기는 어떤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동기야. 근데 그 차이는 내재적 동기는 만족될수록 계속하죠. 그렇죠? 그런데 외재적 동기는 만족되면은 소멸한다. 그런데 우리는 학문이든 교육이든 그 자체에 예적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 동기도 있다고. 그런데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부 맞사라는 조건을 둬요. 일제 수업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학문의 동기가 생길 수 없고 교육의 동기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진도에 앞서가는 학생은 흥미를 잃고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은 거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애들이 분명히 학교 다니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놈은 10명 이내라는 거야. 그 나머지는 왜 학교에 오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관찰한 바에 가면은, 눈 뜨고 가만히 있다가 어떤 놈은 시험은 졸고, 그러다가 가방 들고
집에 간다는 거야. 여기에 어떤 교육의 열정이 있고 학문의 열정이 있어. 개입할 수가 없어. 이 동기를 만들어 놓고, 안 되면은 이제 외적 동기를 사용합니다. 각종 보상, 벌, 시험 성적, 진급과 낙제, 학위 수여, 칭찬, 후중, 잔소리, 명령, 감독, 훈계, 야유, 위협. 거의 내가 다 망라하고 있죠? 그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과 학문이 재미없는 겁니까? 그것을 동원해야 하면 됩니까?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무슨 학문이든 교육과는 거리를 둘라고 그러지. 예, 당연히 죽지 못해 했다고 말이야. 아까 얘기 듣는 말이야. 그 죽으기를 또 하겠어? 졸업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학문과 교육이 하찮은 것이냐. 그에 대한 동기가 없을까? 그걸 왜 살리지 못하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차 상품의 소재를 잡으면은 하지 말라고도 해요. 학문의 동기도 생기고 교육의 동기도 생긴다고. 차 상품의 소재를 선택하면은 또 그럼으로써 상부의 동기가 살아나고 하와의 동기가 살아나고 상부 동기와 하와의 동기는 서로 보강하죠. 그 열기로 학교가 진행돼야 되고요.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다. 오히려 그걸 열심히 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그만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아. 그만한 정도의 학문의 동기가 있고 교육의 동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손해나고 벌을 받아도 한다 이거예요. 그 열기를 살려야 된다. 여섯 번째, 교과의 교육 소재의 의미를 추가하자. 아까 교과 의미가 대체로 서양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술, 체육, 도덕 등도 교과로 취급해버립니다. 학문 이외의 여타 분야는 좀 미안해서 그랬는지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특별 활동을 집어넣어요. 그게 특별 활동이에요. 그게 가장 보통 활동이야지. 왜 이렇게 특별 활동이 되냐고. 영어를 쓸 때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교과의 내용은 절대적이거나 학생들의 학년별로 일률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된 지식을 학생에게 주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습득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본리론에서는 교과의 내용과 교육의 내용을 엄밀하게 구분하죠. 교과는 한마디로 교육의 소재에 불과해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란 말이죠. 수단이 한 가지 종류야. 그래서 학문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예술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수준의 것도 교육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수단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한다. 그런 의미로 교과를 의미를 확장한다. 일곱 번째, 교과서의 재해석과 교육적 활용.
지금 학교는 말이죠. 학교의 커리큘럼은 교과서를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정답이 돼. 기가 막힌 추상이죠. 이런 추상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새긴 머리면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추상. 내가 신화라는 말이지만 그것에 학생들의 반응을 일치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 그 쓸데없는 교과서에 머리를 맞추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래요. 어떤 넉넉한 교육학자는 교과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는 그런 이상한 또 우상 숭배적 추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엉터리 의사와 엉터리 교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질병보다는 증세에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증세 치료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과서에 쓰인 내용을 암기하고 재생하는 훈련을 시킨다. 그걸 나는 부의지학이라고 그랬어요. 부의지학. 귀로 듣고 말로 바로 하는 거예요. 뇌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교과서라고 하면 뭐겠어? 그냥 얘기해. 먹물이 묻은 종이덩어리에서 한번 복창해볼까? 먹물이 묻은 종이덩어리. 근데 그 의미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 의미는. 그래서 그 의미가 교사의 것도 있고 학생의 것도 있고 또 저자의 것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의미 전달이 아니라 의미의 충돌이고 그 의미 충돌을 소재로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한 해석 수준이 다르고 그것이 바로 학생과 교사 간의 품위의 차이고 그 품위의 차이를 연결하는 것이 교육적 교섭이라는 거죠. 그것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 학문의 체험이라는 것은 연구를 하는 것이고 예술의 경우는 창작하고 발표하는 것이고 도덕 경우는 언행일치에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교과서에 그런 게 있어요? 없다고.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말이 또 무할 뿐만 아니라 결국 목적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품이라도 앞서가는데 효과적이었다면 그 교육의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학생의 이해 수준이 그 교과서를 통해서 한 품이라도 앞서가면은 그것도 교육의 소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실현된 거다. 어디에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일치한 말은 버려요. 해석하기 위해서 일치한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세기 인식론이 지금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저자의 해석이 정답이고 거기에 일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가, 오래된 해석학의 개념에 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관련해 교육적 이해 혹은 교육적 소통이라는 말을 검토했는데
또한 교과서에 교육적인 것과 교육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첨부할 수 있다고 했죠. 수식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교육적인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의 결론이 도달할 때까지 과정이 잘 기술되고 그 체험을 보강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적 교과서라고 하자. 그러니까 교과서의 결론을 얻기까지 제시하는 그릇된 출발점, 잘못 유도된 일반화, 무의식적인 편견의 작용, 시험 단계에서의 시행착오, 오류 실패로 끝나는 실험, 잘못된 관찰, 새로운 발견에 따른 흥분, 희망과 절망, 각 단계에서 터득한 체험과 사고 과정이 교과서 내에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적이지 않는 교과서는 그냥 결과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평가에 교육 평가를 추가하자. 이게 사실은 다음 시간에 할 주제인데, 지금 교육평가라고 해서 교육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교육평가는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서열화 작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서열화 작업. 내 말이 맞아요? 그 중에서도 밖으로 드러내낼 수 있는 측면, 소위 측정 가능한 거,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실패를 안겨주는 것. 입시 선수의 훈련, 전략으로서의 부의지학적 대응, 시험을 잘 보려면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면 안 돼. 그래서 지 답을 썼다가는 다 틀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교과서 대요. 본다는 거죠. 우리 첫째가 국민학교 가지고 쇼크를 한 거야. 쇼크를 먹는 거야. 이 시험을 매번 보는데 집에서는 100점 따가지고 오라는데 자기가 볼 때는 선생님 말씀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얘기했잖아. 학교 가기 전에 이미 고려대학교 국사, 이 세계사 다 마스터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잘 생각해. 어쩌라는 얘기예요? 또 지답 수는 틀린 거야. 이게 쇼크를 먹은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방안을 생각하더라고. 그 뭐냐면 시험 문제 딱 받으면은 선생님 얼굴을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뭘 정답이라고 할까? 응? 틀려도 그걸 쓴 건 맞아. 그랬다는 거야. 그게 부의지학적 대응이에요. 그런 학생 많아요. 우리 집에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능주의 교육관에 의한 잘못된 귀.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나오지 않았다 하면은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못된 거죠. 근데 교육평가에서는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지. 이 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예정된 기능 밖의 다른 기능은 전혀 외면해 버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인교육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유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 목적으로 섰는데 그건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병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발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평가에서 그 부분을 평가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 있죠? 그건 자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슬프진 않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시험에 적응할 수가 없다. 아까 우리처럼 부의지학적 대응을 못한 순진한 놈은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심각하게 자기 실패로 오인하고 자살하잖아. 그럴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에 교육의 원인입니까? 학교 사태, 더구나 평가 체계의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학교의 목표와 기능평가와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학교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요. 학교의 기능도 거창하게 세워. 근데 그걸 평가한 예가 없어. 국가 발전, 어쩌고 저쩌고까지 다 하는데, 무슨 창의력 개발, 21세기적 인간,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그게 교육평가에 들어가는 법은 없어. 그런데, 왜 그런, 정말 누구한테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실천이 학교 안에서 고착되어 있는가? 그 접에는 내가 보기에 세 가지 부류의 집단에 공모가 있어요. 공모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그 하나는 학부모의 자녀의 선발과 진로에 대한 야욕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적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열에서 자기 자녀가 얼마큼 유리하냐. 어떻게 더 좋은 학교, 다운표, 더 높은 학교를 가느냐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들이 실력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 집단 하나. 그러니까 맹목적 서열에 집착하는 집단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의 자기 보존의 목표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더 높은 학교로 가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입시유리 교육하는가? 그거 없으면 학교는 망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입시유리 교육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 덕을 가장 잘 보고 있는 집단. 셋째 집단. 교육평가에 무능하면서도 따옴표, 교육평가의 전문가로 행세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집단. 어렵게 생각했죠. 교육평가 전공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교육평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세계에서 제일 이름난 교육평가 교수한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대학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 밑에서 교육평가라는 걸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모르고 그게 평가를 기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만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숫자 노름이나 무슨 문항 분석 이나 하면서 평가자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어봐. 당시 생각하는 교육이 뭐예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물어보라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재건됩니다. 뭘 정확하게 된다는 거야?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그렇다, 이거.
그냥 공연히 교육과는 상관없는 테크니컬한 문제 가지고 전문가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딸이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비극적인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학교평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학교의 목표와 기능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과는 상관없이라도 거기에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교육평가도 첨부하자는 거죠. 첨가하자는 거죠. 이게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필 주제지만은 가령 교육 자체의 평가, 또 교육 여건의 평가, 교육 기능의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을 해야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평가 주체로서의 교사와 학생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현 상황의 교육적 이용이라는 걸 내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주기적인 지필검사를 하죠? 학기말 시험, 무슨 주중시험, 무슨 주말시험, 월말시험 다 있잖아. 이때 시험지가 나가고 답이 나오잖아. 학생들. 그렇죠? 그런데 시험지에 반영된 학생들의 대답, 이것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없다. 그래 안 그래? 내가 오답이라 생각하고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한 놈 없다고. 극히 장난스러운 놈 빼놓고는. 그렇지 않아? 빵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그 입학시험 같은 거 뭐냐? 오늘 참, 그 답안지 작성하거든. 그걸 오답이라고 하지 말고 그 정답이라고 인정하자. 그럼 채점자는 4점 단원에 또 정답이 있겠지? 그것도 정말 정답은 아니에요, 진짜. 절대적인 의미의 지식이나 정보는 없어요. 근데 그게 충돌되잖아. 충돌되면 채점자의 정답에 학생들의 정답이 맞지 않는 이제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납니다. 어느 편에서? 학생 편에서. 그런데 그걸 좀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학생의 정답이다. 이건 내 정답이다. 이 정답과 이 정답의 차이가 뭔가?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는가? 심려성곡적으로. 선생님, 저는 정답으로 썼습니다. 선생님 왜 틀리다고 저를 채점을 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가르쳐주는 재료로 이걸 사용하십시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대단한 요구예요? 그래야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평가에서 서열을 매길 게 아니라 그 평가의 결과지고 교육적인 교섭을 진행하는 전 단계로 보자. 이게 현 상황의 그 지필검사의 교육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지 반응이 이제 못마땅하니까 요즘 수행평가한다고 그러잖아. 그건 진이 뭐야? 수행을 본다. 그러니까 논문 쓰기라든가, 그림 그리라든가, 수영하기라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열에서 외부에 보고하려면 안 되죠.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서열을 매겨서 외부에 보고하려고 하면은 다른 전략이 나오죠.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그걸 교육의 설계에 대한 정보로 해석을 해서 교육적인 교섭을 하는 자료로 삼자. 수행의 차이에 의한 점진적인 시범과 실습을 하는 것이 뒤따라야만 수행평가의 교육적 활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학교 교육의 발전의 전략이랄까, 대책에 관한 건데, 학교 교육의 발전이라는 것은 학교 구성원이 교육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확장을 뜻한다. 매우 특수해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필요로 한다. 누구 하나의 독단에 있을 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교육학자, 정부부처, 학부모, 학생들의 공감과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메타교육이고 메타교육에서 교육 자체의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건의 조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건의 조성에 앞서는 것이 메타교육이에요. 메타교육이 안 되면 아무리 여건을 개선해도 여건의 의미가 없어요. 엉터리한테 돈만 자꾸 줘봐요. 어디다 쓰겠어요? 교육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메타교육의 활성화라는 것이 중요하다. 9번째 요구사항. 현재 교사교육 문제는 교직 과목에 의해서 왜곡된 교육관을 양산하고 있고, 이른바 교육 실습, 교생 실습은 사실상 학교 체제의 적응을 뜻한다. 교육이라는 삶의 양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학생의 문제가 또 있죠. 그것은 학교의 온갖 부정적인 체험이 교육이라는 의의로 정당화되고 경험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처음에는 즐겁게 배우다가 중간쯤에 마지못해 배우다가 나중에는 듣지 못해 배운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교육을 충분히 체험하지도 못한 채 교육에 대한 곡해와 나쁜 선입견만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진짜 교육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앞서 그와 같은 조처에 의해서 또 우리가 얘기한 일반 메타교육과 특수 메타교육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내적 가치를 체득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전 인구의 교육 품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거의. 그렇죠? 학교에서 메타교육을 해서 교육의 품위가 올라갔다면 전 국민의 교육의 품위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과제. 교육의 여건 개선, 아무리 교육의 능력과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여건의 지원이 없다면 교육적인 삶을 향유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성공 실패의 여부가 학교 교육의 양태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건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 큰 것으로는 가령 시설, 관습과 법률,
교육 체제와 제도 따옴표, 재정 투자, 사회문화적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규모 여건으로는 교실, 집단의 크기, 좌석의 배치, 사회심리적인 분위기, 이런 건 소규모적입니다. 마이크로아트. 또 여기에는 불리한 여건과 유리한 여건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경험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야. 교육을 하려고 했더니 이건 불리한 여건이다. 이건 유리한 여건이라는 게 그냥 그때마다 밝혀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물론 이제 연구를 해야겠지만은. 근데 불리한 조건으로서는 관료와 표준화, 획일성, 대량 생산, 좀 다인소학급 이런 것 같아요. 유리한 조건으로서는 이를테면 보충 수업, 수준별 강의, 개인 교수, 무학년제, 팀티칭, 선택 과목의 확장, 자기평가, 여건에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죠. 물론 그 통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스팬 오브 컨트롤이 달라지겠지만, 교사반에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교장은 교장 나름으로, 학교는 학교 나름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에는 적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러나 통제가 가능한 것은 개선하자. 그리고 학교의 정상화는 학교의 다른 기능과의 갈등을 많이 생각해요. 어째서 갈등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조화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항상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학교는 가정이나 가상 공간 등 여러 타의 공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열 가지 제안을 했는데 황당해요? 황당. 아무튼 간에 개념적인 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함으로써 확실한 이론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소위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담론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고 애를 썼어요. 개념의 혼란이 없는 방식으로. 네? 자, 이걸로 마칩시다. 수고했어요. 네.